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누구에게나 영린이라는 것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건드렸을 땐 아무리 순한 사람이라고 해도 돌변하기 마련이죠. 오늘의 사연자님은 그 영린을 건드린 사람의 최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준비 중에 있어요. 임신이라는 것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나이 차이가 9살이 나는데요. 그 때문인지 시댁에서는 아이 재촉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남편과 클리닉에도 다녀왔답니다. 남편은 이남 1녀의 장남으로 첫인상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우체국에 자주 우편물을 보내러 왔었는데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편이라 직원 언니들이 주먹 쓰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냐고 수군거리기도 했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 남편은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남편이 하는 일을 듣고 나신다면 다들 크게 웃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남편이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저희 사촌 오빠가 그랬거든요. 남편이 하는 일을 듣고 그 무거운 자리에서 크게 웃어버리는 바람에 큰어머니에게 등짝을 세게 맞아야만 했었죠. 저희 시댁은 대대로 내려오는 한복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돌연변이라 한복에 좀처럼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바느질 연습을 시켰는데도 그 재능을 한복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맞춤 정장뿐만 아니라 무대 의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가게의 사장님이랍니다. 직원들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하는 완벽주의자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유명한 뮤지컬의 주인공들이 입는 옷이나 유명한 연예인들과 기업 임원들의 정장을 책임지고 있을 만큼 솜씨가 좋답니다. 커다란 몸으로 어찌나 섬세하고 디테일한지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우체국에서 자주 마주친 것이 전부였던 남편과 제가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고마운 오지랖 덕분이었어요. 당시 만나던 남자가 정말 쓰레기 중에서도 상쓰레기였거든요. 진짜 이 인간이랑은 더 이상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헤어지자고 말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저의 말들이 다 농담처럼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특단의 조치로 살던 집도 이사하고 연락처도 다 차단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일하는 우체국으로 찾아와서 제가 마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나서주는 덕분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이 되어가니까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판을 짓자는 생각으로 그 쓰레기를 만났는데 때마침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던 거죠. 쓰레기가 험한 말들을 쏟아내며 저를 강제로 끌고 가려는데 정말 히어로물의 주인공처럼 나타나서는 단번에 제압하더라고요. 헤어지자는 말 안 들리십니까? 사내 새끼가 돼서 힘자랑할 곳 없어가지고 어떻게 여자한테 이럽니까? 이 새끼 뭐야? 이거 안 놔? 말 곱게 하십시오. 팔이 붙어있고 싶거든. 발악을 하는 전 남편을 무참히 힘으로 누른 남편 덕분에 그 쓰레기는 삼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말을 남기고 도망을 쳤죠. 고마움에 제가 밥을 샀고 남편이 그 뒤에 영화를 보자고 했죠. 그렇게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왔답니다. 저희의 결혼은 시작부터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저는 큰아버지 댁에서 자랐거든요. 큰아버지나 큰어머니 두 분은 제게 있어서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남편을 소개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이유였고,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어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우체국에 다니는 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지만 가게를 하고 있는 남편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을 앞에 두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분이 살짝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했죠. 그러더니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남편은 꾸준히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저 인사만 하고 갈 뿐이었지만 묵묵하고 우직한 모습이 큰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큰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설득에 결국 넘어가셨답니다. 저희는 정말 이 고비가 시작이자 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역시 자신의 집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죠. 막상 인사를 가니 반응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집처럼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혹시나 못마땅해 하시면 어떡하나 긴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어요. 오히려 저를 예뻐하실 정도였죠. 세상에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다 들어왔을까? 큰 녀석이 결혼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줄 알았더니만 아가씨를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저 녀석이 일만 죽어라 했지 연애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죽하면 내가 여자가 싫은가 싶었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하고 고운 아가씨를 인사시킨다고 데리고 오다니 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몇 번이고 제 손을 잡고는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죠. 오히려 듣고 있던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딱 두 사람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제 쪽을 흘금 보고 있더라고요. 기분 나쁜 시선으로 말이죠. 마치 사람을 품평하듯이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은 기본이고 뭐가 그렇게 웃긴지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하면서 웃더라고요. 시선은 제게 고정된 상태로 말이죠. 남편의 막내 동생인 아가씨와 손이 아래 동서였죠. 오빠는 어떻게 막내 동생보다 어린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냐? 양심도 없지. 나이 차이가 어때서 두 사람이 서로 잘 맞고 행복하게 살면 그뿐이지. 별트집을 다 잡고 그래. 말이 그렇다고 솔직히 한두 살도 아니고 반울림하면 띠동갑이야. 누가 나이 차이를 반울림하냐? 시비 걸 생각 아니면 그만 입 다물어. 아가씨는 남편의 한마디에 입을 삐죽거리면서 고개를 돌렸죠. 큰어머니께서 제가 인사를 간다고 했을 때 저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서와 아가씨랑 잘 지낼 수 있겠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덕담을 해주시며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동안에도 동서와 아가씨는 자신들 세상에 빠져서는 자꾸만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니면 옷에 얼룩이라도 졌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두 사람의 그런 행동은 시어머니께서도 거슬렸던 모양이었어요. 사람 앞에 모셔두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수군거리기나 하고, 어? 형님이 너무 귀여우셔서요. 아주버님께서 어떻게 이런 귀여운 형님을 데려왔나 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나이는 나보다 5살이나 어린데 무슨 옷이 원래 그렇게 입어요? 아니면 오늘 여기 온다 그래서 나이 들어 보이고 싶었나 봐요? 너는 철딱서니 없이 무슨 그런 말을 해? 말 가려서 하지 못해? 아니에요, 어머님. 아가씨, 제가 조금 애늙은이 같은 구석이 있기는 하죠.
그렇다고 나이 들어 보이려고 입은 옷은 아닌데 아가씨한테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나중에 오빠한테 한 소리 해야겠어요. 오빠가 제 생일에 선물해준 옷이거든요. 아니 뭐 옷이 이상하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오빠는 우리가 옷 해달라고 하면 바쁘다고 하면서 치사하게. 아가씨는 급 당황한 얼굴로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투덜거렸어요. 남편은 딱히 미동도 없이 여유롭게 앉아있을 뿐 대꾸도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는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아가씨에게 한 소리 하시고는 식사를 하러 들어가자고 하시며 제 손을 잡으셨죠. 식사 시간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혹시 못 먹는 음식은 없는지 여러 가지 물어보시면서 저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적당히 덜어 제 앞에 놔주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느냐고 놀라시더니 활짝 웃으셨죠.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께서는 앉아 있으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뒷정리라도 돕겠다고 하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동서가 제 곁에 슬쩍 다가와서 섰어요. 그러고 보니 저랑 7살 차이 나네요. 말은 어떻게 서로 편하게 하는 걸로 할까요? 나한테 형님 소리 들어가며 존대 듣는 거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을 놓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동서는 이미 말을 반쯤 놓더라고요. 남편에게 처음 동서와 아가씨의 나이를 들었을 때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형님 동서라는 차이가 있는데 너무 말을 편하게 하는 것은 외부인의 시선에는 좋게 보이지는 않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서로 존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많이 어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맏며느리의 형님인데 서로 존대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요. 나한테 존대를 듣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형님 소리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형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당연한 호칭이고요. 앞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면 존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동서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지더군요. 곧바로 제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둘 사이에 심상치 않은 공기를 느끼신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두 사람이 서로 부르기 애매하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더니 서로 간에 존대를 하면서 부르는 것이 보기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딱 제가 동서에게 했던 말 그대로였죠. 동서는 불만투성인 얼굴로 알겠다고는 대답했지만 제가 시댁을 나설 때까지 줄곧 저를 노려보았죠. 저는 그런 동서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면서 태연한 척 했었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되기로 했으니까 처음에는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님. 어머님 말씀 명심할게요.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시어머니 말씀에 저 역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꿈인 사람이라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결혼 준비는 손쉽게 해결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입을 웨딩드레스를 직접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고 저 역시 남편이 만들어준 옷을 입고 웨딩 로드를 걸을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와 남편의 결혼식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의 축복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스몰 웨딩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만족했답니다. 양가 어른들께서도 처음에는 불만이셨지만 막상 식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고 입을 모아 칭찬을 하셨죠. 저희는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시기도 딱 패션위크라 남편이 너무 가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패션에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눈을 빛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까지도 기분이 좋아져서 신혼여행의 절반은 패션쇼를 보는 것으로 대체되기도 했답니다. 주변에서는 서운하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다른 사촌들과 다르게 유럽이 처음이기도 했고 오히려 패션쇼를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서 더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족들의 선물을 어떤 것으로 사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동서와 아가씨 선물이 가장 고민이었죠. 그냥 면세점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고민을 해? 그래도 선물은 마음인데 어울리는 것으로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주 마주칠 사이인데 기분 좋을 만한 선물하면 손해볼 거는 없잖아요. 저는 한참 고민한 끝에 아가씨에게는 미니백을, 동서에게는 선글라스를 사주기로 하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에게 잘 어울릴 만한 것으로 준비를 했답니다. 큰어머니 댁에 가져갈 선물도 물론 준비했지만 워낙 유럽을 옆집 다니듯이 다니는 사람들이라 오히려 크게 챙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오며 가며 독특해 보이는 것으로 사촌들 선물을 골랐죠. 친정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사촌들은 제 선물에 박장대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해왔느냐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큰어머니께서는 그날 저녁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시댁 식구들 텃세 충분히 있을 수 있어. 게다가 동서는 너보다 나이도 많고 아이도 있다며. 같은 며느리끼리 잘 지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덜어 있으니까 너무 예민하게 하나하나 다 반응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 두면서. 알겠지? 네, 잘 지낼게요, 큰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알아서 영민하게 잘 지낼 텐데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크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제 설득에 넘어가서 결혼을 허락해 주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큰어머니의 손을 맞잡고 정말 잘할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의 하루를 끝내고 다음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동서도 아가씨도 다 와 있더군요. 저녁만 먹고 일어나기로 한 저희는 선물을 건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준비한 가방이 마음에 쏙 든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왕 유럽까지 가셨는데 좀 괜찮은 걸로 사오시지 그러셨어요. 이름도 없는 브랜드 같은데 손이 작으신 건지 참. 동서 말처럼 제 손이 큰 편은 아니에요. 간도 좀 작고요. 그래도 그만큼 알찬 편이랍니다. 어머니, 이게 아직 국내에 들어온 브랜드는 아닌데 지인이 살짝 알려주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처음 들어오는 브랜드라고. 동서 말처럼 고가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싸고 싸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큰 며느리가 사다 준 건데 나야 고맙지. 시어머니께서는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에 솔깃하신 모양인지 처음 들었을 때보다도 활짝 핀 얼굴을 하셨어요. 반면 동서는 입을 삐죽거리며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 들어봤자 아니겠냐며 중얼거렸죠.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아가씨에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미니백? 어디 브랜드인데? 나도 엄마처럼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이가 아가씨 좋아하는 브랜드 있다고 알려줘서 거기서 평소 잘 들고 다니실 만한 것으로 골랐어요. 마음에 드세요? 어떤 걸로 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그이가 아가씨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추천해줬거든요. 오빠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아가씨는 남편을 흘겨보더니 선물 상자를 열고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어떻게 한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가족이란 사람이 나보다도 남편을 모를까 싶었죠. 상대방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취향을 파악하는 대회가 있다면 단연 1등할 사람이 바로 남편인데 말이죠. 아가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어떻게 알았냐며 놀라더니 웅얼거리듯 고맙다는 말을 하더니 자신의 방으로 쏙 들어갔죠.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동서는 달랐죠.
동서는 저녁 준비를 해야 하니 제 선물은 나중에 보겠다고 말하고는 발로 슬쩍 구석에 밀어넣었죠. 기뻐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풀어볼 줄 알았는데 그냥 발로 밀어내는 모습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한마디 할까 하다가 첫날부터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형님? 어머님께서 저녁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주방에 들어가 보려고요. 형님이 우리 집 입맛을 어떻게 한다고요? 괜히 들어가서 방해만 되지 말고 그냥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도 며느리인데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동서라면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구경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형님 편하시라고 권했을 뿐인데 말꼬리까지 잡아서 예의까지 들먹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님, 선물 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저는 저런 저가 브랜드 선글라스 안 써요. 사람이 싸 보여서요.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선물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순간 동서의 말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물론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아니잖아요. 첫날부터 동서와 부딪히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냥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동서는 제가 이렇게 대놓고 지적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저를 노려보며 인상을 썼어요. 그때였죠. 주방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저녁 식사 준비한다고 하더니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직 저희 주방에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좀 쉬라고 말씀드렸는데 형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에요. 저 때문에 서운하신 모양이죠. 동서는 얼굴 표정을 싹 바꾸더니 방금까지 저와 있었던 일을 포장해서 말했어요. 참 태세 전환도 빠르다 싶었죠. 하지만 그런 동서의 행동은 시어머니께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죠. 됐다, 다 들었다. 나이가 어려도 분명 형님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선물을 받았으면 좋든 싫든 혼자만 생각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큰애 너도 나이가 많아도 동서야. 윗사람인데 그런 거 하나 따끔한 소리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 어머님, 그런 의도가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동서의 말을 자르고는 시어머님께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서가 저를 노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무시했죠. 시어머님께서는 서로 예의는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가족들이 기다리니 빨리 준비를 마무리하자고 하셨답니다. 그이는 뭘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 몇 번 도시락을 싼 적이 있는데 매번 아무거나라고 말해서 엄청 고민했거든요. 뭐든 잘 먹어서 그래. 가리는 것도 없고. 아마 큰애가 해주면 뭐든지 잘 먹을 거야. 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남편의 식성에 대해 질문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도시락도 만들었느냐고 하셨죠. 그렇게 동서와의 일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동서의 텃세와 무시는 갈수록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동서가 단체 카톡방에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그 속에는 동서와 아가씨가 있었죠. 저는 갑자기 무슨 단체 카톡방인가 싶어 달력을 확인했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 대소사 날짜를 다 적어주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집안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뭐 그냥 잘 지내보자는 뜻으로 불렀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아주 폭풍 카톡을 시작했죠. 아가씨, 작년 여기 바다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기억나요? 진짜 완벽했죠. 사람도 없고.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먹었던 바베큐가 진짜 끝내줬죠. 와인은 또 어떻고요? 나 와인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잖아요. 바베큐에 와인이라니 좋았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와인 어땠어요? 언니는 그런 와인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작년 가족여행 사진을 줄줄이 올리면서 뭐가 좋았고 또 가보고 싶고 등등의 내용으로 아주 도배가 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틈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두 사람이 올리는 사진들을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카톡을 보여주었어요. 작년에 사이판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네. 가족들끼리 여름휴가 갔었거든. 재수씨 시집 오고 나서부터 여름휴가는 가족들끼리 맞춰서 다녀왔거든. 사이판도 재수씨가 가자고 해서 갔었고. 그럼 올해도 가족여행으로 갈 계획이겠죠? 혹시 어머님이나 서방님한테 따로 들은 계획은 없어요? 딱히 이야기 들은 건 없는데? 이번에도 함께 가자고 하지 않을까?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단체 카톡방에서 여름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초대했나 보다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이번 휴가를 어디서 보내는 게 좋겠는지에 관한 대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리에 참 가보고 싶었거든요. 친정 식구들이 여름에 쉬러 가기에는 발리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늘 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발리로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동서도 아가씨도 제 말에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 카톡을 놓쳤나 싶어서 다시 한번 7월과 8월에 발리는 정말 아름답고 날씨가 좋아서 여행으로는 제격이라고 들었다고 다시 보냈죠. 하지만 이번에도 제 카톡은 무시를 한 채 자기들 둘이서만 신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순간 저는 왜 동서가 저를 초대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철저히 저를 배제시켜보겠다는 심보죠. 무슨 여고생들도 아니고 이런 걸로 사람을 유치하게 따돌리고 싶어 하다니 웃음이 나더군요. 저는 어차피 내 이야기는 듣지 않을 것이라면 둘이서 신나게 놀아라 하는 마음으로 카톡을 읽지도 않고 그냥 무시했죠. 순식간에 100개가 쌓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죠. 그러자 동서에게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시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전화는 왜 안 받으셨어요? 우체국 업무 시간에 개인 전화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단체 카톡방 안 보셨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인데 답이 없으시잖아요. 중요한 이야기 중이었어요? 그냥 아가씨랑 동서 두 분이서 추억팔이나 하시면서 이야기하시길래 그냥 나왔죠. 무슨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올해 가족여행 어디로 갈 건지 그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형님은 가족여행에서 빠지시게요? 가족여행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래서 어디로 갈 건지 정하셨어요? 여름에 발리가 그렇게 날씨가 좋고 여행하기도 적당하다고 하던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까 단체 카톡방에 올렸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동서는 코웃음을 치더니 그런 곳을 왜 가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 이전에 가족여행으로 발리를 갔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물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이래서 사람이 보고 배운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라니까. 형님, 발리 같은 곳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뭐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곳에 가면 뭐가 좋겠어요? 이왕 1년에 한 번 있는 가족여행인데 기억에 남을 만한 곳으로 가야지. 그렇게 보면 작년에 간 곳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아닌가요? 저게 형님은 사진을 보고 눈치 못 채셨어요? 거기 프라이빗 비치였어요. 형님, 프라이빗 비치가 뭔지는 아시죠? 동서의 말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누가 봐도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거든요. 싸우자는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한 번은 참고 넘어간다는 마음으로 울컥 올라오는 화를 누르고는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대답했죠. 동서는 신이 나서는 친정아버지 지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곳이라 딱 우리 가족들끼리만 놀았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서 동선의 친정이 해외에 사업체를 둔 어마어마한 부호라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인가 싶어 살짝 놀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발리라니,
사람들 바글바글한 그런 곳에서 휴식이 되겠어요? 형님이 무안하실까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정도도 눈치 못 채고 했던 말 또 하시고 하시더니만 적당히 하셔야지. 그런 의도가 있었는 줄은 몰랐네요. 워낙 아가씨랑 둘이서만 이야기 나누기에 못 본 줄 알고 이야기 꺼냈더니만. 하긴 고등학생들도 아니고 유치하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따돌리면서 뭐 하하호할 나이들은 아니죠. 그쵸? 제 말에 전곡을 찔린 것인지 동서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화제를 돌리려는 듯 어디로 갈지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니 카톡을 확인하라는 말만 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점심을 먹으면서 둘이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읽어보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전혀 생각도 못할 내용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갔던 프라이빗 비치 올해도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를 필두로 동서가 스위스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등의 내용들이었죠. 솔직히 평범한 가정에서 보내는 여름 휴가 계획의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급기야 아가씨는 크루즈를 빌려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은 어떻느냐는 말까지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죠. 저는 여름 휴가가 한 달씩 되는 것도 아니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어요. 큰언니, 진짜 나이에 비해 엄청 고지식하네. 이왕 가는 가족여행 화끈하게 가면 좋잖아요. 아가씨가 이해해요. 형님은 우체국 일도 하니까 휴가 날짜 빼기가 어렵겠죠. 아직도 우체국을 다닌다고? 왜? 큰오빠 수입이면 식구들 먹고 살기에는 넘칠 텐데. 차라리 그만두고 큰오빠 일 옆에서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 같은데요. 두 분이 굳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으니 가족여행지로 갈 만한 곳이나 정하죠. 저는 마치 제가 불쌍하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말을 딱 끊어버리자 아가씨는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며 한마디 하더군요. 여기다 대고 또 말을 얹으면 길게 이어질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제가 별 반응이 없자 단체 카톡방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때마침 점심시간도 끝났기에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후에도 단체 카톡방으로 제 핸드폰은 시끄러웠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퇴근길에 읽어보니 아주 난리더라고요. 제가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길길이 뛰는 것으로 시작을 하더니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일정이고 장소고 다 정하더라고요. 저야 뭐 그 편이 더 편하겠다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말았죠. 그렇게 정한 가족여행은 동서 친정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스위스의 별장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처음인데 정말 아름답기는 하더라고요. 무슨 영화나 책에서만 보던 풍경에 저절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가족여행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각자 자신들이 알아서 휴가를 보낸다 그런 느낌이 들었죠. 저와 남편은 오붓하게 주변 산책도 다니고 관광지 구경도 하면서 즐겁게 보냈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온 가족들이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자며 모여들었어요. 구워주는 고기들을 먹으면서 어떻게 휴가를 보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죠. 식사가 끝나갈 때쯤 동서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형님, 여행은 어떠셨어요? 이런 곳에 처음 와보셨을 텐데 어떻게 즐겁게 보내셨어요? 스위스 정말 아름답네요. 책에서나 볼 법한 풍경들이었어요. 저야 늘 보던 것들이라 새로운 줄은 모르겠던데.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래도 형님이 즐겁게 보내셨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동서 말에 살짝 기분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웃어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는지 움찔하더군요. 저는 식탁 아래로 손을 내려 남편의 무릎에 손을 얹어 토닥였어요. 동서는 그런 남편의 반응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사실 저는 몇 번이나 와본 곳이라서 좀 망설여지긴 했는데 어머님께서 여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왔어요. 재작년에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어떠세요?
너무 좋았지.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더라고. 내가 둘째 며느리 덕분에 호강했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죠. 시어머니께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시고는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먼저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 뒤를 남편과 서방님이 따라 들어갔죠. 남편이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동서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말투로 말했어요. 이런 거 처음이시죠? 스위스에 왔다고 해서 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별장이 좀 특별하죠. 저 아니었음 형님은 꿈에서도 못 볼 곳들이니까 많이 보고 가세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동서. 꿈에서도 못 볼 곳이라뇨. 제 말이 틀렸어요? 형님이 무슨 수로 스위스에 오겠어요? 가족여행이니까 올 수 있었죠. 과거에도 힘들었겠지만 앞으로도 올 일 있겠어요, 형님이? 제가 이곳에 올 일이 있을지 없을지 동서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동서 덕분에 편안하게 즐기다가 돌아가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발언은 선을 넘는 것 같네요. 아름다운 경치 앞에서 행복한 기분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저는 이를 악물고 침착하게 대꾸했지만 동서는 여전히 비아냥대기 바빴죠. 그때였어요. 제가 무슨 선을 넘었는데요? 형님, 저한테 무슨 자격지심 있으세요? 저는 그냥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선을 넘는다뇨. 어디가 사실이라는 겁니까, 재수씨? 갑자기 나타난 남편이 제 어깨에 얇은 쇼를 걸쳐주며 말했어요. 동서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등장에 당황했죠. 그 때문인지 횡설수설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해외여행이 쉽지 않겠다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을 돌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남편이 듣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식사 내내 동서에게 화가 나 있던 남편은 그런 동서의 말을 깨끗하게 무시하고는 제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말이 통하지 않는 동서에게 진이 빠진 상태라 남편의 말에 동조했죠. 돌아갈 준비를 마친 남편과 저는 마지막 밤인데 그냥 보내기 아쉽다며 와인을 좀 더 하고 자기로 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사람을 불러 부탁하기도 미안해서 직접 식당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식당에는 아가씨와 동서가 둘이서 와인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방금 일도 있고 그래서 좀 껄끄럽기는 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안으로 들어갔죠. 큰언니, 와인 마시게요? 네, 그이랑 와인 한 잔씩 하고 잘까 해서요. 오늘이 마지막 휴가기도 하고요. 동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와인 냉장고에서 한 병을 꺼내 제게 주었어요. 저는 무슨 일로 이런 친절을 베풀어주나 싶었죠. 형님 수준에는 이 정도가 적당하니까 다른 것들은 손댈 생각 마시고 이거나 드세요.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수준? 그리고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손댈 생각하지 말라니. 사람을 무슨 도둑 취급해요? 형님, 말 진짜 이상하게 하시네. 내가 언제 형님더러 도둑이라고 했어요. 와인이 뭔지 모를 텐데 비싸 보인다고 막 아무거나 덥석덥석 가져가지 말고 그냥 딱 형님 수준에 맞는 걸로 들고 가라고 했을 뿐인데. 형님이 비싼 와인 마신다고 해서 뭐 알겠어요? 그냥 술이면 다 같아 보일 텐데. 동서, 말 가려서 해요. 손윗 사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동서처럼 돈 많은 집에서는 그런 기본 상식은 안 가르치나 보죠? 동서는 제 말이 우습게 느껴졌는지 피식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더니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혹시나 어른들이 나오시지 않을까 걱정이 된 것이겠죠. 그러더니 제게 다가와서는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했어요. 동네 양아치들이나 할 법한 자세로 말이죠. 이봐요, 형님. 그쪽이랑 나는 태생이 달라. 기본적 상식? 누구 앞에서 그따위 말을 올려? 여기 있는 와인들이 싸구려 와인바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인 줄 알아? 형님 월급으로도 못 살 만큼 고급 와인들이 가득이야. 그러고 보니 딱 형님이랑 나 사이 같네. 싸구려 와인바 출신과 고급 와인. 안 그래? 큰언니 놀라겠다. 그만해요. 취했나 봐. 동서는 손가락질까지 해가면서 제 속을 긁었어요.
뭐라고 대꾸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식당으로 들어오셨죠. 저는 화를 가라앉히고는 어머니께 필요하신 것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녁에 먹은 것이 탈이 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소화제를 찾으셨어요. 비상약을 챙겨왔던 저는 금방 방에서 약을 가져와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남편은 왜 빈손으로 오냐고 물었지만 너무 화가 난 저는 그냥 자자는 말을 하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뒤로 저는 동서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모이는 날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동서는 아가씨와 둘이서 계속 수군거렸지만 저는 무시로 일관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동서에게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도 뜬금없는 연락이라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죠. 동서는 임신 축하하는 자리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셋째가 생겼다고 말이죠.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안 그래도 아이 소식 없냐고 자꾸 물어보시기도 하고 저 역시도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죠. 약속 당일 내비를 따라 남편과 함께 간 곳은 강남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예약하면 몇 달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소문난 곳이었죠. 동서 축하해요. 건강한 아이 태어났으면 해서 그이랑 준비했어요.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뭘 이렇게 준비해서 오세요. 앉으세요. 동서는 종이 가방 안을 슬쩍 바라보고는 아래에 내려두고는 발로 쓱 밀더군요. 기분은 나빴지만 서방님께도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서방님께서는 셋째는 계획에 없었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게도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덕담이 오고 가는 와중에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줄줄이 들어왔죠. 음식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예술작품이 접시에 담겨 나오더라고요. 음식을 눈으로 먹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딱 맞는 표현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한창 식사에 집중을 하는데 동서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형님은 마음도 불편하실 텐데 뭘 선물까지 사오셨어요. 제가 불편할 일이 뭐가 있어서요.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은 축복받을 일인데요. 형님은 아직 나이 어리시니까 기회가 많을 거예요. 아이는 너무 기다리면 오히려 안 찾아온다고 하니까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들리겠죠. 어머님께서 재촉하시는 소리가 듣기 싫기는 하겠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듣기 싫기는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셔서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동서 말처럼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저도 조급하게 생각은 안 해요. 제가 다 죄송하네요. 기다리는 쪽은 소식도 없는데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찾아오는 집도 있으니. 그만해요. 좋은 날 모였는데 왜 그래요. 큰오빠도 있는데. 동서의 말에 테이블 분위기가 점점 냉랭해지는 것을 느낀 아가씨가 눈치 빠르게 중재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마음이 상한 남편은 굳은 얼굴로 접시만 노려보고 있었죠. 서방님께서도 적당히 하라는 말과 함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았어요. 냉랭한 분위기로 식사를 하는데 동서가 또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형님, 식사는 어떠셨어요? 입에 맞으셨어요? 잘 먹었어요. 왜 예약이 꽉 차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머, 예약이 그렇게 많아요? 저야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라 뭐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여기 오너가 친정아버지 후배시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편하게 모여서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로 했는데 형님께 괜히 부담드렸네요. 부담은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동서 덕분에. 저는 다음에는 제가 자주 가는 곳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죠. 다른 가족들도 친목 도모 차원에서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답니다. 자주 모이는 것도 좋지만 형님께서 권하시는 곳에서 보는 것은 좀 걸리네요.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동서? 그렇잖아요, 형님. 부모님 잃고 큰 댁에서 더부살이 하셨다면서요.
그럼 가시는 곳이라고 해봤자 뭐 동네 식당 정도가 전부일 텐데 그런 자리에서 가족 모임 갖기에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만해 여보. 형수님께 무슨 말이 그래. 내가 틀린 말 했어? 다 자기 경험대로 사는 건데. 형님,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와보시죠? 아닌 척 하셔도 형님 하시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없이 산 사람들은 원래 이런 곳에서 다 들통이 나거든요. 정말 못 들어주겠네, 동서. 저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보다도 더 빠르게 남편이 일어나더니 테이블 위에 있는 물을 동서의 얼굴에 끼얹었죠. 동서는 소리를 지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지만 남편은 천천히 냅킨에 물기를 닦고는 서방님을 향해 다가갔죠. 아가씨는 큰일 났다고 중얼거리며 잽싸게 일어나서 남편의 팔을 붙들었어요. 큰오빠 정신 차려. 여기서 지금 뭐 하려고. 사람들 몰려오는 소리 안 들려? 맨정신이니까 이건 와. 큰언니 좀 말려봐요. 이러다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 오빠 한번 화나면 주변은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라고요. 남편은 아가씨를 가볍게 옆으로 밀고는 서방님의 멱살을 대뜸 잡더니 이를 악물고 눈을 마주했죠.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어요. 과거 전남친을 상대할 때 보여주었던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까지도 겁이 나서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동서는 냅킨으로 물기를 다 닦으면서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입만 벌리고 있었죠. 바보 같은 새끼. 겨우 저런 여자한테 속아서 여기까지 와? 좋은 대학이 다 무슨 소용이야. 머리만 좋으면 뭐하냐고. 앞도 제대로 못 보는데. 형, 이거는 좀 놓고 내가 얘기할게. 두 번 다시 형수님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형. 두 번 다시? 그런 건 없어. 당장 저 여자랑 정리해. 양육권, 친권 싹 다 가져오고 저 여자랑 이혼하라고 새끼야. 남편의 큰 소리에 가족들은 일동 얼음이 된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당사자인 서방님과 동서는 헛것을 들은 사람처럼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죠. 먼저 정신을 차린 쪽은 동서였습니다. 아주버님이 뭔데 저희더러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동생 결혼 생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나. 아주버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너 같은 거랑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주둥아리 다물어. 싹 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뭘 이야기하시겠다는 건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부끄러울 거 하나 없으니까. 남편은 서방님 멱살을 놓더니 동서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혹시나 남편이 동서에게 힘이라도 쓸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뛰어들 생각으로 남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화를 참는 듯이 크게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더니 폰을 꺼내서는 사진 하나를 찾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니 양심은 어디다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S호텔이라고 하면 기억이 좀 나실라나? 아니면 H호텔 쪽이 더 편하신가? 형, 이게 무슨 사진? 이게 누구야? 이거 작은 언니 아니야? 아가씨는 남편의 핸드폰을 들더니 사진첩을 훑어보더니 경악에 찬 얼굴을 하고 동서를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입에서 호텔 이름이 나올 때부터 동서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요. 남편은 아가씨의 손에서 핸드폰을 너무나도 쉽게 가져오더니 동서에게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 뱃속에 들어있다는 아기, 내 동생 아이 맞아? 내가 이 사진을 찍기 시작한 시기가 2달 전이거든. 형,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좀 알아듣게 말해봐. 네가 그렇게 바쁘게 출장 다니고 있을 때 저 여자는 호스트바 오가면서 아주 흥청망청 즐기고 있더라. 외부 미팅 있어서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주 양쪽에 남자를 끼고 호텔을 드나들던데. 거기 들어가는 유흥비는 친정에서 다 가져오나 보지? 이 녀석이 모를 정도면. 여보,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여보랑 아이들 두고 그런 짓 할 리가 없잖아. 아주버님, 호스트바라뇨. 그리고 호텔은 다른 일로 간 거야. 여보, 진짜라니까? 그럼 이 사진은 뭔데요? 호텔 앞에서 어린 남자 둘이랑 이런 흉측한 상황 만드는 건 뭐냐고요? 아가씨는 대뜸 남편의 핸드폰에서 사진을 하나 찾더니 동서의 얼굴 앞에 들이댔어요. 사진에는 동서가 어린 남자 둘을 양옆에 하나씩 끼고는 뜨겁게 키스를 하는 장면이었죠. 사진을 보고 있는데 속이 거북할 정도였어요. 동서는 이런 사진까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모양인지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빼앗으려 덤볐지만 서방님이 끼어들면서 그것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죠. 당신, 이게 다 사실이야? 정말 내 아이가 아니야? 여보, 아니야. 진짜 호스트바를 다닌 건 맞는데 진짜 저 사진은 기억이 없어. 술에 취했었나 봐. 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짓 절대 안 했어. 믿어줘. 서방님은 비틀거리며 입구를 향했습니다. 아가씨는 그런 서방님을 부축해서 나갔죠. 동서가 허겁지겁 서방님께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서방님은 자꾸만 매달리는 동서를 강하게 밀치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동서는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욕을 퍼붓더니 갑자기 배를 감싸고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꾀병이라고 말하며 제게 나가자고 했지만 저는 혹시나 싶어 동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 말과는 달리 정말 동서는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장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를 질렀죠. 저는 구급차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동서의 친정 식구 중 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제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잊으라고 하더군요. 그 일이 일어나고 시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서방님께서 시어머니께 모든 일을 고백하시고는 이혼을 한다고 하셨죠. 병원으로 간 동서는 결국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으로 알아누우셨고요. 동서의 친정에서는 용서해달라고 몇 번이나 서방님과 시어머니를 찾아왔지만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죠. 동서는 마음이 급했는지 제게까지 전화와서는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아주버님이 그래도 형님 말이라면 다 듣잖아요. 제가 그동안 형님께 막 했던 거 다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제발 아주버님 마음 좀 돌려주세요. 아주버님은 괜찮다고 하시면 우리 그 일도 괜찮다고 할 거예요, 형님. 동서, 참 뻔뻔하네요.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러 놓고서는 용서를 구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저는 동서를 도와줄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이혼 도장 찍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동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고는 차단까지 해버렸죠. 그 뒤로는 다들 추측하시는 대로입니다. 동서가 끝까지 합의는 못한다고 버티는 바람에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청구 소송까지 진행되었죠. 아직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말한 것처럼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저의 소망이 있다면 이 모든 일을 가족들이 빨리 잊고 상처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랍니다. 비록 시간은 많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에요.